그러니까 오히려 현지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수주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은 글로벌 사업장에 펴놓지만 이 사업장에 내가 고정비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형태를 가져가는 업체는 오히려 조금 힘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언제 그 물량을 우리에게서 걷어갈지 저희는 모르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국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다 그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 가능하게 나올 수 있는 마켓 사이즈를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만큼만 비용을 벌린다라고 하면 지금 국내에서 조금 대응을 오히려 유연하게 잘하고 있는 거는 HD현대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조선주가 한미 협상 덕분에 굉장히 핫합니다. 제2의 슈퍼사이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큰 시장이 하나 붙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미국 그거 돈이 좀 되냐고. 그래서 예, 저는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될지가 궁금한데 근데 세간에서는 고평가다, 너무 자리가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연구원님 보시기에 현 주소는 어디쯤으로 평가하세요? 당연히 그냥 단순한 밸류에이션 지표. 저희 2025년은 너무도 이제 그 예측 가능한 수준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상장되어 있는 조선주의 주가가 심한 거는 PBR 7배를 넘는 업체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5배를 넘나드는 업체들도 왕왕 나오고 있어서 과거에 저희가 슈퍼사이클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2007년 10월 당시보다도 지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에 도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미 협상 덕분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한미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선 업체들의 이 실적을 들어 올린 주요 요인 자체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도 추가적으로 2025년에 만들 거, 26년에 만들 거, 27년에 만들 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나면 조선 업체들의 체력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큰 미국 시장이 이제 더 붙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상승 여력을 얘기하기가 오히려 조금 더 편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상에서 나온 패키지부터 하나씩 떼서 보고 싶은데요. 먼저 1,500달러 규모의 조선업 펀드 조성, 이 내용이랑 업계에 미칠 영향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1,500억 달러 정도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는 2,000억 달러를 따로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가 있고 나서 저희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를 일단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에쿼티보다는 대출이나 보증이 좀 우선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조선업 업체들이 만약에 물량을 수주를 해서 뭔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도 RG라고 하는 리펀드 개런티라고 하는 그런 선수금 환급 보증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번 무역보험공사에게 보증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금융 한도가 열려 있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수주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저희 돈 모자라고 보증 안 돼서 크레딧 안 돼서 사업 진행할 수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1,500억 달러라고 하는 규모가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1년에 한 300억 불 정도의 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이거에 해당하면 그냥 단순히 상선으로만 봤을 때도 거의 5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커 보이긴 한데 금액이 집행이 되는 기간이나 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 목적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그나마 주말이 좀 지나면서 저희가 구체화된 내용 중에서 구남의 MRO는 아마 한국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뭐 신규 조선소를 인수할지 또는 아니면 기존에 인수한 조선 업체를 조금 리빌딩하는 그런 단계를 겪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선의 건조 역량을 조금 증대시키는 거는 일단 미국 사이트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시장에서 조금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0억 원 규모의 LNG 그리고 기타 에너지 구매 이 부분은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세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해외로 수출을 하는
그 품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원자재에 해당이 되거든요.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품은 저희가 유형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유형의 자산 중에서 미국이 해외로 판매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원자재에 해당이 됩니다. 전 세계 LPG 거래량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수출되어서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 세계 LNG 거래량의 20% 이상이 미국에서 수출되어서 나가고 있고 원유나 정유 같은 경우는 10%대 그리고 곡물도 꽤나 높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완성품의 형태가 미국에서 수출이 되는 경우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해외에 팔 때 이제 큰 덩어리로 팔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에너지 같은 거를 파는 게 굉장히 용이한 상태인데요. 당시 이제 기준으로 발표를 할 때 한국은 지금 현재 LNG나 뭐 다른 여타의 이제 에너지 등등을 이미 다른 중동이나 이런 다른 거래선에서 사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의 에너지를 미국에 수입하는 거는 이제 수출선을 바꾸는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한지라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수입을 하고 있는 물량을 단순히 대체하는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수출에 이제 배가 새롭게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이제 미국이 요즘에 여러 가지로 좀 자기네 자국의 이 선박 관련 산업을 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걸었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미국산 선박에 실는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NG 캐리어를 미국에서 수출이 되는 것들의 경우 미국에서 만들어진 LNG 캐리어로 만약에 좀 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수혜가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하나오션의 미국 법인인 하나해운이 미국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한테 LNG 캐리어를 발주를 했고요. 이 LNG 캐리어를 미국 필리조선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오션으로 재하청을 해서 거제도에서 건조를 하는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LNG 수출에 만약에 활용이 되는 부분이 조금 구체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물리적인 거점을 지금 한국에 가지고 있는 대형 조선 업체라고 하더라도 LNG 캐리어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미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건조가 되더라도 거기에 귀속이 돼서 미국에서 만든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에서 선박을 실제로 건조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MRO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게 군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묶여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리스크는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저희가 미국 안에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상선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되던 존스법에 해당이 되고요. 군함을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고 하는 거는 번스톨레프슨법이라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이 법조항 은 지금까지 둘 다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법을 피해서 저희가 만약에 발주를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일단 앞서서 발주했던 필리조선소의 그 LNG 캐리어는 연안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 발주를 한 케이스이고 나중에 그냥 그 배들도 각각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이제 갖게 돼서 국적선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군함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제도가 바뀐 상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는 예외 조항을 어느 상황이든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급성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예외 조항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외 조항으로 하는 형식으로도 그냥 저희는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규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라는 걸 미국 내에서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빠른 속도로 개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봤을 땐 이것 때문에 제도에 막혀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미국이 너무 급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RO 쪽은
괜찮습니까? MRO 쪽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지금 미국에서 나온 세 척의 MRO를 하나오션이 거제도에서 지금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제재 사항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MRO는 사실 그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유지 보수 네, 맞습니다. 선박이 네네. 가능하니까 선박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 이런 것도 MRO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연안에서 상선이라든지 군함이 아닌 어떤 예외적인 부분에서는 건조나 MRO나 다 괜찮다. 가능성. 일본도 이번에 미국이랑 또 협상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역시나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라는 카드가 용이하게 통했는데 국내 선사들에게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좀 제한적이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LNG와 관련된 그 주식들이 다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해외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제가 원자재밖에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LNG를 미국은 유럽 또는 한일에 많이 팝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면서 심지어 그 수요 성장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무려 한 만 7년 정도 만에 LNG를 해외로 수출을 1도 안 하던 국가에서 갑자기 1등 수출국으로 탈바꿈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도 사실 한몫을 한 게 유럽이 굳이 LNG의 형태로 천연가스를 수입을 잘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러우 전쟁이 나면서 이 PNG의 상태로 저희가 파이프로 받던 가스를 액화시켜서 지금 해외 다른 대륙에서 받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럽의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늘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커버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도와주는 것처럼 되었지만 이득을 엄청나게 취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어쨌든 긴장 관계가 있는 상태인지라 앞으로도 미국이 생산하는 LNG가 중국으로 활발하게 팔려나갈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수입을 하는 양 자체가 많은 데 중에서 조금 내 물건을 크게 가져가 줄 수 있는 후보군이 정말 딱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한일 그리고 유럽. 그래서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사갈 분들이 개발하세요.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발도 하시고 가져도 가십시오. 내 돈 내산. 네. 네가 파서 네가 가져가라. 약간 그런 케이스라서 일본은 여기에 아마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왜냐면 일본도 별로 제시할 만한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이 참여하면 우리는 막 일본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송에 필요한 LNG 캐리어도 막 일본이 다 뺏기는 거야? 라고 그렇죠. 걱정을 굉장히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조선에서 그냥 발을 완전히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필요로 하는 신규 LNG 캐리어 중에서 한국으로 발주된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원래는 1년에 한 15척 정도의 LNG 캐리어를 국제시장에 많이 수급을 해주는 그런 주체였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조선을 접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일본에서의 그 미국 LNG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그게 오히려 한국 조선 업체한테 수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국내에 있는 산업에게 특별히 나쁘게 미칠 만한 영향이 있는 이벤트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관세가 50%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조선업계 미친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뭐 어차피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뭔가 철판을 수출을 해서 재화를 만들거나 막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단지 요거와 관련되어서 영향을 받은 업체들은 미국으로 철로 만든 다른 형태의 완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인 경우, 뭐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뭐 피팅 업체 막 이런 데들이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뭐 피팅 같은 거를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요 관세 조치가 발표되면서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관망해보자라는 얘기가 돼서 실제로 매출이 조금 줄거나 아니면은 예상했던 수준의 매출 증가가 안 나오거나 수준은 했는데 매출로 이어지지 않거나 이런 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도 관세가 높다라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게 미국이 관세로 인해서 이 수출을 일부 막으면 그 기간 동안은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줄 수는 있지만 미국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안에
피팅 업체가 없습니다. 다 수입해서 뿌리는 그런 유통업체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관세로 인한 꼭 철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른 소비재 같은 경우도 그 사이에 2018년에 한번 미중 그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이후로 실제로 미국이 그래서 얼마나 그 다른 나라랑 이렇게 장벽을 쌓으면서 자기네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체력을 그 사이에 마련했느냐가 중요한데 마련한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실제로 2018년 하반기부터 관세가 되게 세게 들어가서 저희가 미국 내에 있는 그러한 수입해서 썼던 재고들이 줄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물건 모자라가지고 공급망이 더 세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수입량이 줄어드는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오히려 반대급부가 더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철판이라서 아마 후판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후판은 한중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많이 소화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저런 식으로 생산량도 줄여서 가격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중국 후판한테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비용이 많이 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후판 가격이 기조적으로 늘어날 거다, 상승할 거다 라고 예상이 되면 예정원가를 카운팅을 해서 저희가 선주에게 앞으로 수주를 할 때 선가를 높여서 받으면 그만인 상태입니다. 후판 가격이랑 배의 신조선 가격이 저희가 디커플링 된 지가 벌써 만 4년이에요. 2021년 여름 이후로 지금 후판 가격이 줄줄줄줄줄줄 계속 내려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선가는 또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점점 높은 선가의 배를 만들고 있는데 투입되는 재료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안정화되다 보니 생각보다 마진이 지금 더 좋은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강 업계가 워낙 안 좋아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가 대세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주느냐가 일단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땐 그만큼 철강 관련된 업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그냥 표하는 지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지금 본국의 조선 사업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해군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게 가장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 이제 조선업이 이렇게 확 역량이 줄어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속성이 깨진 게 굉장히 큽니다. 원래 이게 조선이 재료비와 인건비 두 개로 이루어진 산업이거든요. 재료비와 조선업에 종사하는 내부 채용자, 그리고 조선업 협력업체인 외부 채용자, 이들의 인건비로 이루어진 그런 산업인데 배를 계속 어쨌든 만들어 본 사람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이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데요. 미국은 코로나가 조금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원래도 배를 건조하는 역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작업장에 안 나가는 상황이 오래되니까 실제로 종사자의 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지을 수 있었던 똑같은 스펙의 군함과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짓고 있는 그 똑같은 스펙의 군함의 건조 기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예전에 한 5년이면 만들었는데 이제 막 9년씩 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전 조선 사업장이 다 인도 지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비도 정비 지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부 대형 항공모함 중에서 지금 정비 지연이 거의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정비를 해서 적시에 이 작전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게 군함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1덕목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군사 쪽에서 이 정도는 군함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수위가 한 380척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는 군함이 한 290척 정도 되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신규를 발주해서 새 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늙어서 퇴역되는 군함의 속도가 더 빨라서 지금 군함이 2030년 정도까지는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죠. 저희가 군사력이라는 건 상대적인데 중국은 2015
15년 이후에 신규 런칭하는 군함수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2010년대 초반부터 상선도 상선이지만 군함을 만드는 역량을 굉장히 키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국영기업 2개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체들 계속 합종 연행을 시켜서 큰 틀 안에 이렇게 넣어서 키울 건 키우고 버릴 건 버리고 이걸 되게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군함 숫자로는 미국 군함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 이렇게 되다가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항공모함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해군력 자체가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좀 급해진 게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하던데 배 만들 때 특수 인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면서 조선이랑 로봇이랑 같이 막 합쳐져서 화제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그 로봇이 들어가서 자동화가 되게 쉬운 그런 공정은 오히려 자동차 공장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자동차는 똑같은 모델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근데 조선은 완벽하게 주문 생산 방식에 매번 다른 설계를 소화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를 시키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실무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실 땐 우리가 직선 구간에 도장 로봇 넣고, 직선 구간에 용접 로봇 넣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자동화의 레벨은 30%가 맥스인 것 같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동화가 되려면 표준화가 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조금 어려운 공정이 이 산업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로봇의 콜라보는 약간 한계가 있네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 최대 수혜주는 어디라고 보세요? 저희가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MRO는 국내에서 하고 이제 미국의 현지에 상선 역량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쭉 여기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 물량을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방산 플러스 상선에선 일부에 해당하는 LNG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라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저희는 조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지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수주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은 글로벌 사업장에 펴놓지만 이 사업장에 내가 고정비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형태를 가져가는 업체는 오히려 조금 힘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언제 그 물량을 우리에게서 걷어갈지 저희는 모르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국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다 그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나올 수 있는 마켓 사이즈를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만큼만 비용을 벌린다라고 하면 지금 국내에서 조금 대응을 오히려 유연하게 잘하고 있는 거는 HD현대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HD한국조선해양이 저희는 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협정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있는 대학과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이 인력을 같이 키우는 거에 대한 협정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미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인력을 잘 키워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접 현지에 이번에는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만 갔지만 이 HD현대그룹에서 진행했던 부분도 굉장히 이 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의 답변인 것 같아요. 저는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뉴스는 제일 빈도가 높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길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HD그룹이 좀 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이 한미 협상에 대해서 좀 이래저래 좀 따져봤고요. 이제는 이제 업황 진짜 펀더멘털이 괜찮은지를 좀 돌다리 두드려보고 싶은데 연구원님께서 조선주를 분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당연히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량이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수주 산업에서 수주 가격보다 수주량이 더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시장에서 주식도 당연히 그렇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가격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고 수주량에 있어서 거래량 자체가 유지가 될 만한 상태인가 아니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그냥 한 번은 수주가 나오게끔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나가고 나면 안 나오게 될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주가 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유 자체가 지속 가능한가? 이거 두 가지를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사이클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발주가 촉발된 이유 자체가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돼서였잖아요. 저희가 해상운임 물론 올라간 것도 있지만 해상운임이 올라가서 그때 돈 많이 벌려고 나오는 수준은 어쨌든 한시적이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2007년에 있었던 그 발주의 형태라서 그때는 사이클이 꺼지니까 발주량도 굉장히 급하게 꺼졌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21년, 22년 물론 해운사들이 굉장히 돈 잘 벌었던 건 맞는데 그 뒤로 사이클이 꺼질 때도 지금 발주량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조선 업체들 캐파 대비해서 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주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수주가 나오는 게 지속 가능한지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 세계 신조 발주량은 어떤 추세고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2025년 발주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일단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7,300만 톤 정도 발주가 나왔는데 글로벌 캐파가 1년에 한 4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체가 1년에 1년치가 나온 게 아니라 1년에 1.7년치가 나온 상태에 해당이 되거든요. 1년치를 밀어내는 와중에 1.7년치를 받았으니까 저희 창고는 더 찼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길어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지금 반토막이 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월부터 한 5월까지 5개월 동안 나온 수치를 단순히 12개월로 연산화 시켰을 때 한 3,800만 톤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년치 대비해서 한 200만 톤 정도 모자라는 수준이니까 올해가 끝나고 나면 작년 연말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한두 달치 정도 좀 낮아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쉬고 있는 부분이 조선 업체들의 수주 잔고 관리에 있어서 너무 치명적이고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1년을 굉장히 세게 달렸고 선가도 작년에 그래서 하반기 3분기 말미 정도까지가 되게 상승세가 가팔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선주와 조선소가 같이 겪고 난 이후에 지금 약간 관망세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많이 쉬었으니까 혹시나 하반기에는 다시 좋아지나요? 라고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데 올해 한 해 정도는 푹 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아마 지금 정도 수준의 좀 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지금은 선가가 크게 하락도 하지 않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주면 더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가격에 대한 불만이 지금 사실 서로 없는 상태거든요. 조선업체들도 수주를 하면 한 20% 정도의 마진은 그냥 확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고 선사들도 이제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집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선업체들이 28년, 29년 슬롯을 열어놓고 기다리니까 내가 여기에서 한 3개월 더 고민한다라고 가면 성과 빠져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의 관망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올해 하반기는 조금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주에서 나오는 뉴스가 이제 신규 시장에 해당하는 저희 앞서 계속 얘기했던 미국에서 전에 없던 발주가 혹시나 조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겠네요. 작년에는 왜 그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작년에 수주를 사실 많이 한 국가는 한국보다는 조금 중국이었었고요. 중국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시금 미국과의 갈등세가 조금 심해질 거를 마치 예상이라도 했듯이 왜 저렇게까지 수주를 하지 싶게끔 작년에 수주를 좀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이 중국은 이 조선 사이즈도 크지만 해운 사이즈가 좀 커서 뭔가 수주를 한번 세게 하는 게 오히려 업황의 안정화에 낫겠다 싶을 때는 셀프 발주를 꽤 합니다. 근데 작년에 중국이 약간 그러한 부분도 좀 많이 보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28년 수주 잔고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수주 가뭄일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예상을 했던 측면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때문에 이제 선주들이 약간 서로 이렇게 붐업되는 거죠. 이쪽에서 발전해 나 안 하고 있으면 괜찮나? 약간 싶은 그런 생각도 실제로 들어서 작년에는 그 분위기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신조 발주가 안 나오면 우리는 그냥 슬롯을 비워놓고 있어야만 되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도 지금 28년, 29년 정도 슬롯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비워놓지는 않죠. 저희도 다른 물량 들어오면 다른 물량 받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만 봤을 때 어떤 선종에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올해는 지금 그냥 명확하게 컨테이너
거가 가장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이 발주가 많았던 건 부전기선에 해당하는 탱커벌커가 시장에 실제로 개체수도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선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량으로 봤을 때 많이 나오려면 그런 원자재를 수송하는 배들이 많이 나올 때 저희가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한 측면도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완성품을 수송하는 것들만 조금 집중해서 그 발주를 하니까 이쪽 일을 하는 선주들은 일단 선박수가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만 척 중에 7천 척밖에 안 되고 그리고 상위 10개 업체가 그 7천 척의 배 중에 거의 85%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10군데의 선주가 내가 지금 발주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시점이 아니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정도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배들이 28년부터 탄소세 좀 세게 낼 것 같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발주하는 거 그거 정도가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컨테이너를 많이 만드는 편에 해당이 되어서 이쪽에서 수주를 잘 받고 있고 반토막 났다라고 하지만 지금 7월 기준으로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보면 이미 수주 목표의 60% 이상을 70% 달성했다고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 달성하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쪽은 우리보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즈가 네. 아주 심하게 크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6,000TU 이하는 잘 하지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철판으로 만드는 산물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분명히 있긴 할 건데 이게 완성품을 미국이 수출은 잘 안 하지만 수입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선박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만든 선박에 대한 제재를 되게 세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지금 어차피 수주장고 슬롯도 한국이 더 빨리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일 나의 화물을 많이 갖다 쓰시는 미국이 굳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그냥 여기 가서 발주할까라고 하면서 이 선택지를 그냥 한국으로 먼저 오게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LNG 쪽은 어떻습니까? LNG가 올해 초에는 조금 기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LNG는 올해 만약에 수출 승인이 신규로 된 그런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내년 정도에나 저희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화물선 발주하듯이 가서 한 내고 좀 해보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발주하고 이런 정도로 짧은 텀으로 돌아가는 마켓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에너지 유전이 되건 가스전이건 한 번 파면 이거 한 3, 40년 파서 계속 팔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그 스타트하는 그 단계를 저희가 3개월, 6개월 정도 뒤로 미루는 건 아무렇지 않은 이슈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작년에 미국이 2024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의 LNG 신규 수출 프로젝트 승인을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년이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25년 1월이 되어서 다시 이제 그게 풀린 건데 저희 풀린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걸 판매할 거를 조금 이 윤곽을 잡고 언제부터 그럼 파서 팔아라 라고 하는 데까지 가기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빨리 나오면 내년 정도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올해 푹 쉬면 내년에 수주 시장이 조금 안심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올 여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방산선 시장은 그냥 올해는 좀 쉬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잘 나오면 저는 좀 시장 바라보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를 잘 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랑 같이 연동을 시키려면 얼만큼 땡겨와야 되고. 네. 그럼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선주들에겐 호재 맞습니까? 호재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국가는 자국의 커런시로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수주 자체는 달러로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최상은 다른 경쟁국의 커런시 대비 더 약세인 게 가장 베스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은 과거에 실제로 조선 굉장히 좋았을 때보다 거의 환율로 치면 한 50%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환율은 그냥 올라가면 거의 보너스 격으로 조선 업체들한테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이 환율 급등세가 나중에 수주 들어올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텐데요. 요즘에 쉬고 있는데 그렇잖아 또.